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 네,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가 이제 막 6시 40분을 넘어선 상황이고요. 이번에는 글로벌 인터뷰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의 봉영식 박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2주에 한 번씩 그 미국 대선 관련한 뉴스들을 항상 업데이트를 받고 있는데 최근에 나왔던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좀 많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많이 앞서 있는데 이번에는 좀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더라고요. 네, 그렇죠. 제가 네. 2주에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그때 이제 바이든 후보 네. 그리고 트럼프 후보의 그런 이제 지지율이 어떻게 변동되는가를 계속 보고 있는데 제가 2주 전에 나왔을 때도 새로운 현상이 나타났다. 네. 그것을 분석했었죠. 뭐냐면은 7개 경합주 아리조나, 조지아, 미시간,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그리고 펜실베니아, 위스콘신에서 그동안 뒤처져 있던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후보와 동률을 이루거나 아니면 앞섰다. 이런 그 MBC 그 여론조사를 분석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이번에 그 2주 후에 새로운 현상은 뭐냐면 전국 투표율을 지지율을 봤을 때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을 예, 기준으로 전국이죠. 봤을 때. 그렇지만 이제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제는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제도와 다르게 그쵸. 직접 투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주에 할당된 선거인단의 절대 과반수를 확보하는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 539명 중에서 절대 과반인 270명을 확보해야 된다.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그 빌 클린턴 전 민주당 대통령이 8년 동안 대통령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알칸소 주지사로 혜성과 같이 나타나서 그 걸프전의 영웅인 아버지 부시 대통령의 재선을 막고 대통령으로 돼서 그때 이제 빌 클린턴 선거 캠페인단을 두고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정말 귀재들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왜 빌 클린턴 후보가 그렇게 역전에 성공했고 네. 92년도 대선에 그리고 96년에도 최선. 압도적으로 밥 도울 공화당 후보한테 압승을 거둘 수 있었냐 했더니 그 사람 그 담당자 입장에 우리는 빅데이터를 쓰지 않는다. 선거 같은 거는 빅데이터를 쓰는 것보다는 네. 구체적인 스몰 데이터를 분석해야 된다. 유권자들 한 명 한 명을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자세하게 인터뷰를 하고 거기서 선거에 관련된 정보를 뽑아내서 거기에 맞춰서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전해 듣고 있는 데이터들은 어떻게 보면은 여론조사 결과는 빅데이터라고 그렇죠. 볼 수 그러니까 있는 한 번, 거잖아요. 두 번 걸러야 된다는 거죠. 주마다 걸러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선거 목적에 따라 걸러내야 되는데 여기서 큰 실수를 했던 것이 바로 2016년 트럼프 공화당 후보에게 뜻밖의 패배를 경험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입니다. 그때 기억하시겠습니다. 네이트 실버라든지 이런 여론조사의 소위 그 대가들은 그 당시 저도 이제 뉴욕타임스 헤드라인 선거 전날 기억이 나는데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 당선될 가능성이 90%가 넘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아니, 결국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이제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죠. 그건 선거인단에서 앞서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뭘 잘못했는가 그런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반성을 했어요. 그래서 나온 것이 우리가 2016년에 그 교육 수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 그래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의 그런 전국 지지율이 약 4% 정도 그 많게 나오는 걸로 우리가 착각을 했다. 그래서 이제 힐러리 클린턴 그 후보가 전통적인 민주당 표보하신 위스콘신에 가서 유세를 한 것이 아니라 선거 전날까지도 비욘세랑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유세를 그쵸. 했어요. 그러니까 엉뚱한 데서 가서 한 거죠. 위스콘신 주에 선거인단 10명이나 걸려 있었는데요. 네. 그래서 힐러리 클린턴 그 당시 민주당 후보가 러스트벨트 경합 중에 하나인 위스콘신의 승리를 얼마나 확신했냐면은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되고 대통령 선거일 당일날까지 위스콘신을 한 번도 방문을 안 했습니다. 엉겁다고 하죠. 완전히 이게 집토끼로 생활했기 때문에. 근데 위스콘신에 이제 블루칼러 노동자들은 사실 부글부글 하고 있었거든요. 기득권층에 대해서. 그때 그 남편 대통령을 8년 동안 역임한 빌 클린턴 전직 대통령만
아내한테 위스콘신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 당신이 느낌. 빨리 위스콘신 가봐라. 뭔가 이상하다. 그랬는데도 안 갔죠. 근데 그게 저는 또 궁금한 네. 게 그 한 번 가는 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나요? 아무래도 미치죠. 이번에 뭐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 심판론이 이제 유권자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네. 이렇게 야권이 압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뭐냐면 오만하고 이제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강한 야권이 국회에서 이런 독주하는 그 대통령실 그리고 행정부를 견제해야 된다 이런 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서 무슨 얘기를 하고 그런 유권자들의 우려 사항이라든지 그런 바람을 정치주도가 들어준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스킨십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스킨십이 중요.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가 아니라 스몰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는데 네. 그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완전히 무시를 당했던 그 러스트벨트의 유권자들, 전통적인 민주당 유권자 등은 이제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하지 않았죠. 더군다나 거기서 실수했던 것은 뭐냐면 러닝메이트로 버니 샌더스, 버먼트 상원의원 같이 좀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을 대변하는 이런 그 후보를 러닝메이트로 했으면 기득권층만을 대변하는 고약한 여자 지도자라는 힐러리 클린턴의 이미지가 좀 희석됐을 텐데 그냥 안전하게 팀 케인 버지니아 상원의원을 러닝메이트로 지목했기 때문에 이런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런 노동자 계층 중산층의 분노를 제대로 이제 민주당이 수용하지 못했죠. 그래서 대선에 실패했고 여기서 본다면 그래서 뭐 2010년에 뜻밖의 참패를 당했기 때문에 민주당 인사들이 그다음에 정신을 차렸어요. 그걸 분석해 가지고 우리가 그 누락했던 거는 대학교 교육을 받지 않은 고졸 이하의 백인 남성 유권자들이 압도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여론조사에서 가중치를 제대로 반영을 안 했기 때문에 놓쳤다. 그런 반성이 있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경합주에서 블루칼라 노동자들의 표심을 확실히 잡아야 된다. 이런 반성을 해서 2020년에는 사실 조 바이든 후보가 이 러스트벨트를 효과적으로 공약을 했죠. 그리고 이번에도 조 바이든 현직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된 다음에 전미 철강 노조 그리고 전미 자동차 노조의 지지를 확보했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의 실패 이후에 민주당이 굉장히 치밀하게 또 조심스럽게 선거 전략을 짜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앞으로 나올 여론조사 관련한 데이터가 지금 뭐 트럼프가 계속 이기다가 바이든이 지금 뭐 접전을 펼치고 있고 어디서 뒤집혔다 전체 전국에서 뭐 뒤집혔다라는 데이터가 나와도 이거를 믿을 수가 없는 거군요. 아니, 믿을 수는 있죠. 근데 믿을 수 선거가 당장 내일에 네. 있는 것이 아니니까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 이제 4월 11일이니까 11월 5일까지는 정말 많은 시간이 남았지 않습니까? 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추이를 지켜봐야죠. 제 프로그램 시작하기 전에 이제 그 연준에서 그 금리를 어떻게 하느냐. 근데 금리 인하를 안 하면 언제 할 거냐. 미국은 인플레이션 언제 잡을 거야. 이런 얘기에 대해서 또 바이든 대통령이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게 앞으로 인플레이션도 미국 대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인데 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에 따라서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 그리고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에 대한 유권자들의 지지도도 계속 변하겠죠. 우리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뭐 다음 주나 뭐 이렇게 대선의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이런 여론조사 얘기를 더 하겠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스몰 데이터. 근데 스몰 데이터라고 하면은 구체적으로 뭘 혹시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제 그 각자 유권자들에 대해서 계속 정보를 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냥 한 번 해서 전화해 가지고 뚝뚝뚝 그거 설문조사만 끝나는 것이 네. 아니라 이런 면접조사까지 심층 다변 그 조사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수차례에 걸친 여론조사를 같은 사람한테 해가지고 좀 이렇게 변화가 구체적인 정보를 있는지. 이제 뽑아내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여론조사 데이터도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동안에 몇 년 동안에 이런 대선에 관련해서 실패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바이든은 또 말씀하셨던 그런 스몰 데이터도 굉장히 또 의미 있게 바라보고 좀 대선에 나서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세대별 지지 기반의 역전 이야기도 좀 전달되고 있는데 노년층이 바이든 대통령을 그리고 청년층이 공화당의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 이게 원래
반대였던 거잖아요. 근데 이게 뒤집혔어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근데 이제 꼭 그 전통적인 이런 경향이 있다 그래서 네. 그것이 매 대선에 똑같이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네, 네.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이제 고졸 이하 학력을 가진 백인 남성 유권자들은 사실 민주당과 공화당을 비슷하게 지지를 했지만 2010년 대선에서는 민주당 대선 후보가 여성인 힐러리 클린턴 후보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고졸 이하 학력의 백인 남성 유권자들의 투표 성향이 굉장히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72대 23%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고졸 학력 이하의 백인 남성 유권자들 표를 가져갔는데 이것이 잡히질 않은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설문조사 전문가들은 예전까지의 그 추세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여론조사를 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최초로 굉장히 다른 투표성이 나올 줄을 이해를 못한 것이죠.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이번에 나오는 보수적인 노인 세대가 공화당 후보를 선호하고 진보성에 강한 젊은 세대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경향이 이제까지 미국 대선 역사에서 계속됐지만 이번에는 바이든과 트럼프 사이 이것이 역전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 어느 정도는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3일에 발표된 NPR 및 BC 보스턴 칼리 여론조사에 따르면 소위 밀레니얼 세대라고 그러죠. 연령층이 24에서 39세 그리고 Z세대 18세에서 23세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바이든 대통령보다 2%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이거는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젊은 유권자들은 되게 진보적이기 때문에 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데 이게 왜 역전됐지? 이런 굉장히 흥미로운 현상이 새로 나타난 것이죠. 네. 근데 또 반면에는 지난 2월 말 뉴욕타임스 여론조사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65세 이상 유권자층의 지지율에서 트럼프 대통령보다 9% 높게 나타났어요. 이거는 나이 많은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유권자들이 공화당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경향에 또 반대되는 현상이었잖아요. 이것이 이제 새로운 현상인데 얼마나 이것이 오래 갈지 또 얼마나 이전의 추세와 큰 차이를 보일지는 저희가 좀 두고 봐야 된다고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큰 리스크가 이제 노쇠화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젊은 유권자층에서는 이제 바이든 후보를 보면서 이렇게 좀 그런 동질감을 느낀다든지 박력을 느낀다든지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미디어에서 많이 노출된 트럼프 공화당 후보에게 쏠림 현상이 나올 수가 있고 또 전통적인 공화당 지지층이었던 노년 유권자층은 오히려 바이든 대통령을 보면서 일종의 동질감을 느끼고 서로 이제 같은 세대로서. 그렇죠. 동화하기 때문에 이런 지지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바이든 후보로서는 지금 가장 급한 것은 이제 젊은 유권자층의 이탈을 더 이상 허용해서 안 되고 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2023년 12월에 뉴욕타임즈와 시에나 대학 합동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젊은 유권자층이죠. 유권자 18살에서 29세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바이든 후보 지지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바이든 캠페인 측에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인데 왜냐하면 2020년에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후보한테 그 현직 대통령이 승리했을 때는 이 같은 연령층 유권자에서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후보를 20% 앞섰거든요. 20%를 앞섰던 젊은 유권자층이 이제는 오히려 더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출혈을 빨리 바이든 캠페인 팀은 막아야 된다. 이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위스콘신에 갔을 때 대학교 이 학자금 대출 탕감액을 다시 한번 발표한 것도 이런 것이 이제 배경으로 작용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청년층의 이탈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청년층의 표심이 대체적으로 경제 부분에 그렇죠. 있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지금 청년들이 느끼는 미국의 경제 상황은 아무리 뭐 GDP 성장률이 올라가고 해도 실제 내 소득 같은 경우에나 물가가 올라가는 것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크다라는 걸로도 해석해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는 세대별 지지율 역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보면은 청년 투표율보다는 사실 노인층의 투표율이 훨씬 높은 것도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자면 물론 지금 아직까지 늘 말씀해 주시듯이 한 5, 6개월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이지만 이런
노년층이 바이든으로 조금 기울었다라는 것은 바이든 캠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청년층 투표율보다는 네. 노년층 투표율이 훨씬 높기 때문에 노년층에서 이제 바이든 지지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이제 민주당 측에서 본다면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죠. 2020년 그 바이든 대 트럼프 제1회 대선 그를 보면은 네. 그 당시에 연령대별 투표율을 보면은 65세에서 54세에서는 73%가 투표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와, 엄청나네요. 그리고 75세 이상은 70% 실제적으로 투표장에서 투표를 했는데 우편 투표까지 포함해서요. 25세 미만은 48%에 그쳤습니다. 절반밖에 되지 않았군요. 네, 그래서 젊은 유권자층이 이렇게 나와서 투표를 한다는 것은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일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대신 노년층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더 반가운 일이라고 그렇죠. 하겠죠. 더 확실하니까요. 한 예를 들자면은 이제 2004년에 민주당의 존 케리 민주당 후보가 당시 현직 대통령이고 공화당 대선에 붙던 이제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대결을 했을 때 이 젊은 유권자층에 굉장히 기대를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유권자층이 그 당시 이제 미국의 이라크 전쟁에 대해서 굉장한 이제 비판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젊은 유권자층에 이제 나와서 이제 공화당 정권에 대한 이런 비판을 해주길 바랬는데 투표율이 너무 저조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젊은 유권자층에 기대하는 것은 효과가 있을 때도 있지만 2004년 이제 대선과 같은 경우는 별무 효과였고 제일 효과가 있었던 건 아무래도 1992년도 빌 클린턴 이제 민주당 후보였죠. 그 당시 40대. 그래서 존 F 케네디의 민주당 대통령의 이미지를 계속 카피를 했고 또 그 이미지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알고어 당시 테네시주의 상원의원 같은 40대입니다.를 러닝메이트로 지명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때는 확실하게 우리는 젊은 층으로 간다. 이런 메시지를 던져서 그 당시 타임지 표지에 두 이제 후보자 나와서 빌 클린턴 대통령 얼굴하고 알고 부통령 후보의 얼굴이 나오면서 그 타이틀이 영건스라고 해서 네. 그 당시 아버지 부시 대통령의 이제 노쇠함을 더 부각시키는 전략으로 나서 성공을 했죠. 당시 이제 그 당시도 이제 민생이 미국 대선에서 큰 화두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런 슬로건을 빌 클린턴 캠페인 팀이 앞서 내세웠는데 여기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대파 때문에 국민의힘 선거 망쳤다 이런 얘기를 나왔는데 당시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비슷한 실수를 했어요. 네. 하도 이제 백악관 그리고 부시 대통령이 민생에 무관심하고 그 서민과 괴리돼 있다는 비판이 나오니까 그것을 좀 달래기 위해서 당시 부시 대통령이 슈퍼마켓에 가서 사람들이 이렇게 장을 보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그게 오히려 역효과가 난 게 뭐냐면 요즘에 이제 슈퍼마켓 가면 이렇게 바코드로 이렇게 계산하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미국에서 한참 도입되는 당시였어요. 90년대 초반에. 근데 현직 대통령 부시가 그걸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으면서 이런 게 다 있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서민 입장에서는 야 우리가 걱정했던 게 정말 사실이구나. 너무 모른다. 우리랑은 정말 다른 세계에 세상에 살고 살고 있구나 있다. 해서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우리한테 맡겨 하는 민주당 측의 인기가 확 올라갔죠.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국민들이 살고 있는 그 생활을 얼마나 아느냐 모르느냐가 말씀해 주셨던 그 스킨십이 얼마나 있느냐가 대권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를 전 최근에도 많이 체감을 했어가지고 과연 미국 그러면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그러고 저는 보면 근데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이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는 약간 취약하지 않을까. 워낙에 그분은 이제 재벌이라는 또 프레임도 있고 해가지고. 하지만 또 그 어프렌티스라든지 여러 네. 가지 그 리얼리티 쇼를 통해 가지고 미디어를 통해서 사람들하고 이제 친화력을 내세우는 그런 경험이 워낙 풍부하기 때문에 네. 또 한편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이런 엉클 조 아저씨 그리고 상원에서는 36년을 그 봉직했기 때문에 네. 예, 서민 친화력이 또 델라웨어 출신 의원답게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양쪽 후보가 다 강점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기서 또 이제 변수가 되는 게 아무래도 돈이겠죠. 선거 자금 누가 더 총알이 많으냐인데 아주 최근에 그렇죠. 그 얘기를 참 많이 했는데 그 최근에 그 소셜
그 트루스 소셜의 상장 두고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정치 자금이 좀 부족하다 바이든 예. 대비해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트루소셜의 지분의 57%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네네. 약 40억 달러 규모인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 트루소셜이 이제 상장이 되고 돈을 많이 벌게 되었는데 같은 이제 모 회사 공동 설립자들을 고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루소셜의 공동 설립자들인 모 회사의 그 플로리다 지방법원에 앤디 리틴스키와 웨스 모스를 지분 8.6%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 8.6%를 가질 권리가 없다고 소송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트루소셜을 자기가 다 완전히 컨트롤하겠다 네. 이런 것이기 때문에 글쎄요, 그 돈을 가지고 얼마나 그 선거 자금을 사용할지 지금 공화당 내부에서 트럼프 후보에 대해서 우려와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은 자기 재산을 사용해서 그 선거 캠페인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 그래요? 근데 트럼프 후보 입장에서는 그것도 할 말이 있는 것이 네. 지금 여러 가지 벌금 약 그 얼마죠? 600억 네네. 정도. 그 공탁금을 마련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변호사 비용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자기의 자산을 가지고 선거 캠페인 자금을 쓸 수는 없죠. 그러니까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는 자기의 사적인 재산은 철저하게 지키면서도 선거 캠페인 자금을 마련해야 된다는 이러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자기 며느리인 로라 트럼프를 공화당 전국 대회 그 재정 담당 책임자로 이제 공동 책임자로 앉혔죠.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이제 얼마나 이런 서민에 다가가는 이미지를 구축하는 선거 캠페인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지 네. 돈이 많이 드는 프로그램이죠. 그리고 숨겨져 있는 무관심한 유권자들을 어떻게 내 편으로 만들어서 이번에 투표에 참여하게 하는지 이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이런 면에서 이제 바이든 캠페인 팀이 굉장한 자신을 여러 가지로 보이고 있습니다. 언론 인터뷰를 보면 지난달에 이제 트럼프 캠페인 팀이 그 발표한 현재 선거 자금이 약 9,300만 달러 정도 있어요. 4월달 현재. 근데 이제 바이든 팀은 우리는 그거보다 2배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1억 9,200만 달러를 우리는 4월 현재 확보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돈을 써서 이런 우리 캠페인을 더 효과적으로 하겠다. 네. 누가 이런 소모전에서 더 유리한지 한번 봐라 이런 얘기를 했죠. 네. 일단 뭐 돈이 많고 적음도 굉장히 또 선거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근데 트럼프 후보에 대해서 이제 계속 지난 그 2016년, 20년 대선에서 비판이 나오는 건 뭐냐면은 여러 가지 뭐 비싼 그 농구화도 팔고 금색, 뭐 자기 넥타이도 팔고 뭐 여러 가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 성경도 팔고 네. 성경책도. 근데 그 돈을 이제 공화당 캠페인 자금으로 넣지 않는 거예요. 자기 이제 재산으로 개인적으로. 넣기 때문에 그 공화당의 이제 선거 자금 기부자들은 우리는 더 이상 트럼프를 지지를 못 하겠다. 내가 이런 선거 자금 기부를 하는 거는 공화당이 잘 되라고 하는 것인데 그치. 공화당이 대선에서 이기라고 하는 것인데 왜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를 매칭을 안 하는가 이런 모습을 보이는가 해서 그쪽의 지원금이 예상만큼 활발하지 않다 이런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뭐 마냥 트럼프 쪽으로 기운 것도 아닌 것 같고 또 보면은 계속 바이든의 뭐 지지율이 올라갔다라고는 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끝날 때문에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 그 핵심 이슈 그러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보자면 앞서서 그 젊은층 지지자들을 잡기 위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학자금 대출 탕감 카드를 다시금 꺼내 들었습니다. 지금 젊은 층에서는 고물가, 고금리 이었으니까 당연히 부담감이 큰데 이 학자금 대출 탕감 카드가 뭔가 큰 변수를 마련할 만한 내용이 될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지난 선거에서 트럼프 후보보다 20%더 득표를 했던 18세에서 28세 그 유권자들에서 뒤지고 있다. 이거는 이제 바이든 그 캠페인 팀으로서 이제 빨간불이죠. 경고음이기 때문에 2022년 8월에 이미 발표했던 교육부채 탕감 프로그램을 이번에 되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교육부채 탕감 프로그램은 공화당 그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 만들어진 프로그램이에요. 2007년에. 이것은 학자금 대출자들이 졸업 후 공무원으로 10년 동안 연방 학자금 대출금을 꾸준히 상환할 경우
나머지 액수는 전부 탕감해 주는 거 골자로 했어요. 네.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 당시 자격 조건이 너무 까다로웠기 때문에 실제로 지원 자격을 획득한 사람은 지원자의 1%에 불과했거든요. 여기에 아이디어를 받은 바이든 대통령이 2022년 8월에 자기 나름대로의 교육부채 탕감 프로그램을 발표했죠. 네. 그래서 신청 자격을 확대해서 약 10만여 명이 수혜 자격을 가지게 돼가지고 연간 소득이 개인적으로 10만 5천 달러 미만 아니면 부부 합산해서 25만 달러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2만 불까지 그 탕감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것을 이제 공화당 의원들이 아니 행정부가 왜 이렇게 국가 예산을 함부로 쓰느냐. 그 바이든 대통령의 인기라든지 민주당의 인기를 위해서 이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소송을 냈어요. 근데 연방대법원에서 그것을 판결을 해서 이 프로그램은 위헌이다 이런 선언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선언이 나왔을 때 2023년 여름에 선언이 나왔을 때는 이미 400만 명이 그 혜택을 약 2,460억 달러 정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프로그램이 중단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했는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는 또 다른 아이디어를 낸 게 뭐냐면 네. 이전에 탕감 프로그램의 근간이 됐던 것은 Heroes Act라는 법안이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은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이 학자금 대출자에 대해서는 교육부 장관이 권한을 발동해서 탕감을 해줄 수 있다는데 이제 대법원 판결은 이것이 두 가지 이유에서 잘못됐다고 지적한 거였거든요. 하나는 왜 그걸 교육부에서 하느냐? 교육부는 그 권한이 없다. 그런 탕감의 권한은 의회에 있다는 것이었어요. 이 히어로 액트에 따르면. 두 번째는 그 이머전시 위기 상황이란 것이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이 된다. 이런 두 가지 이유에서 이 2022년 결정을 그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결을 했는데 이번에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걸 알기 때문에 Heroes Act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다른 법률 Higher Education Act에 기반을 해서 비슷한 프로그램을 또 소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소송이 있을 거예요. 이것이 위헌이라는. 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새로운 법안을 만든 것이 아니라 기존 법안을 적용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자신이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는 지난번에 대법원에서 판결 안 된다고 판결한 것을 어떻게 다시 살렸지 의아해하실 거예요. 네, 네. 왜냐하면 그렇지만 지난번에 그런 탕감 프로그램은 다른 법안에 기반한 것이고 이번에 탕감 법안 그 아이디어는 굉장히 비슷하지만 12만 불 정도 규모도 비슷하고 성격도 비슷하지만 다른 법률에 기초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시도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이든 행정부나 그 관련한 인물들이 바보는 아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법을 만든 것도 아니고 기존에 있는 다른 법안을 해서 네. 굉장히 비슷한 것을 이제 전국 유권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이 학자금 부분이 어쨌든 청년층에게는 가장 큰 부담이 돼서 뭐 얼마 전에도 지인을 통해서 들은 얘기로는 40대, 50대 될 때까지 이 돈을 평생 갚는 갚아야죠. 이제 미국에 사람들이 살면은 많더라고요. 평생 갚아야 될 게 두 네. 거죠. 학자금하고 주거. 이제 주거비, 모기지를 갚아야 되죠. 평생 30년. 우리는 빚과 함께 빚과 함께 동료로 사는 것이 미국의 거죠. 그 생활입니다. 한국도 뭐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데 이게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그 굉장히 그 중요한 프로그램인 것이 네. 지난달 3월 달에 리서치 업체 소셜스피어가 3,800명의 미국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응답자의 48%가 올해 대선에서 학자금 대출 탕감이 주요한 이슈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주요한 이슈라고 한다면 네. 뭐 국경 네. 보호라든지 뭐 인플레이션 이것만 생각하는데 네. 굉장히 많은 숫자의 유권자들이 학자금, 그쵸. 대출, 먹고 사는 탕감, 거. 먹고 사는 문제다 이렇게 대답했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 민주당 대선 후보인 바이든 후보가 이것을 무시할 수 없죠. 네, 반대로 이제 트럼프 쪽에서는 낙태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표심에 좀 영향을 좀 강하게 미칠 수 있을까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 이 낙태에 대한 판결을 내는 것이 굉장히 그 어려울 것입니다. 이게 1973년 로 비 웨이드 판결에 따르면은 낙태권을 헌법적인 권리라고 했어요. 근데 2020년 대법원에 이것을 뒤집어서 낙태할 권리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한 권리가
당연한 권리가 아니다로 바뀐 것이에요. 그 다음서부터는 각 주가 뭐 임신, 출산 6주 전까지는 낙태가 가능하다. 아니다. 출산 뭐 15주까지는 낙태가 이렇게 다 다릅니다. 어떤 주는 낙태가 절대 안 된다는 네. 주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공화당의 전통적인 보수층은 트럼프 후보가 전국적으로 동일한 낙태 금지법을 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낙태는 아직도 여성의 헌법적인 권리다 이런 입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트럼프 후보가 공화당의 지지층을 그 단결시키려면은 굉장히 그 낙태 문제 금지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보여야 되거든요. 네. 지금 아리조나주 같은 경우는 160년 전에 법을 다시 부활시켜서 그 강간인 경우에도 낙태가 안 된다. 산모의 생명이 위급할 경우에만 낙태가 허용된다는 법을 다시 살리려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보수주의자들의 목소리가 공화당 내에서 강하게 나오는데 그런 공화당 내 강한 그런 목소리를 반영한다면은 이 전국적인 지지를 받아야지 트럼프가 대선에 승리할 텐데 이 진보 성향이 있거나 중도에 있는 유권자들의 지지를 이제 깎아먹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딜레마가 있고 이것이 이제 트럼프가 앞으로 밀워키에서 공화당 전당대회에 있기 때까지 과연 러닝메이트로 누구를 지목할 것인가.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을 지목하진 않는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공화당의 전통 이제 보수층의 그런 지지를 확보하려면 낙태 금지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후보를 사람을 러닝메이트로 지지해야 될 텐데 네. 그러면은 이제 또 이제 중도층 표가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이제 상원의원 팀 스캇이라든지 사우스 다코타주의 이제 주지사 크리스티 노엠 등을 굉장히 망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지금 내놓는 입장은 각 주에서 알아서 결정하게 하는 것이 나의 입장이라 했는데 정말 지금 공화당 보층에서는 트럼프 보고 기회주의적이다, 비겁하다, 헌법을 소화하지 않는다 비판이 벌써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을 달래려면은 이제 이런 팀 스캇 상원의원이나 크리스티 노엠 그 주지사를 러닝메이트로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또 중도층 표가 이탈이 될 것 같으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고 또 하나 이제 러닝메이트 지목에서 낙태에 대한 입장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것이 트럼프 후보는 지난번 대선이 조작됐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여론 그 언론 매체의 보도를 따르면 트럼프가 자기 러닝메이트로 고려하고 있는 정치인들을 인터뷰할 때 꼭 그거를 질문한대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2020년 대선이 조작됐다고 생각하냐? 공정했다고 생각하냐? 그럼 조작됐다고 대답하는 사람과 손을 잡겠죠? 그렇죠. 이제 우리도 이번 국회의원 선거가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였죠. 황교안 대표가 있었고 또 민경욱 의원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그 당시 우리 국회의원 선거 2020년이 조작됐다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황교안 총리와 민경욱 의원이 미국 대선 공화당 트럼프 후보와 같은 입장에서 내가 그리고 이제 그 대선 후보 지명권을 준다고 했을 때 그 질문을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2020년 국회의원 선거가 22년 조작됐어 안 됐어 질문을 한다면은 사람들이 눈치를 볼 거 아니에요. 지금 트럼프가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공화당 내에서는 이러다간 우리가 확장성이 없다. 중도층 유권자를 못 잡는다. 이런 전전긍긍을 하고 있지만 워낙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이기 때문에 이 충성맹세를 통해 가지고 자기 러닝메이트를 앞으로 선택할 것이 예상됩니다. 저희가 2주에 한 번씩 계속해서 미국 대선 관련한 이슈를 업데이트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쨌든 그 지지층에 있어서 역전도 발생이 되고 있고 여론조사에 있어서도 지금 다시 한번 현 대통령인 바이든 대통령이 우세가 연출이 됐다라는 건데 이것 또한 빅데이터이기 때문에 스몰 데이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유권자들이 선거인단들이 생각하는 데이터는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부분도 저희가 업데이트해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인터뷰 이 시간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의 봉영식 박사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목요일 순서 함께 하셨습니다. 내일은 벌써 금요일이고요. 내일도 저희는 어김없이 6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